말씀하신 기후위기나 이런 데서도 주거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하나 또는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은 첫째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든 또는 건축물 자체에서 재활용을 하든 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이 2017년에 완공돼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고, 강동구에서도 2025년 상반기에 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건축물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가지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매력이 있는가요? 또는 있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될 건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분명히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고, 그리고 분명히 장점도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해서 당연히 탄소 배출 저감을 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그 부가적으로는 에너지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분명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건물 관리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비용 절감을 가져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기후위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서 개개 거주민의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모두에서 분명히 이득이 되는 어떤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와중에서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에 가산이 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에 가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용에 가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후변화의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함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임승차하려는 이러한 의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공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이후에야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고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좀 부담되는 점도 있지만 이 부담되는 점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고 동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에 개개인이 대응한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진화해서 시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만의 모델을 갖고 새로운 경종을 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장착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네요. 제로 건축물 이슈뿐만이 아니고 열섬 현상하고 좀 연관이 되면서 폭우 문제,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익스포저가 특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평등하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저소득 가구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다 보니 사실상 저소득 가구층이 기후위기에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볼 때 주거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흔히 얘기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에서도 사실은 좀 위험지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주거 불평등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후위기나 이런 데서도 주거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하나 또는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 지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계획을 갖고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자생적으로 좀 급하게 계획화해서 주거시설이 제공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지역을 전면적으로 재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은 첫째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화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다시 또
이주를 해서 살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공간을 다시 개발하고 이분들을 이주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을 피기보다는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주거의 어떤 취약계층이 이런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빠른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계획을 할 때는 침수 지역 같은 것들은 이미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은 침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계획을 허가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침수나 이런 것들에 취약한 곳들은 개발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활용을 못하게 하거나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거 취약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빼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30에서 50년 정도 되면 특히 이제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을 한단 말이죠. 사실 말하자면 노후 부동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재건축하고 실제 뭐 건축물은 100년 이상 가니까 안전진단을 했을 때 진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잦아지는 이 이상기후에 대응하며 고려해야 할 때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로 접근했을 때 어떤 점들을 이상기후와 연관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 노후 건축물에 있어서는 연관점을 막 직접적으로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을 비교했을 때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환경오염 또는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덜 배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부셔야겠죠. 부시면 뭐가 발생하느냐? 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새롭게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탄소가 계속해서 배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더 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노후 부동산이라는 거는 밖에서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되게 낡았다, 이 지역의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실 주거 환경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재건축 시에 고민해야 될 점은 분명히 향후에는 30년, 50년 뒤에 우리가 또 기후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 재건축을 한다 라고 하면 부수고 나서 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더 높게 질 거냐 라고 하다 보면은 또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기후위기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현재 끌어다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재건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역의 경제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좀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노후 부동산을 좀 개선한다거나 그 와중에 들어가는 어떠한 창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을 쓴다거나 소소한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그러면 무조건 상수냐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이 리모델링을 한 이 아파트나 이런 거주 시설에 들어가는 가구들의 문제가 과거에 지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기대한 것만큼 변화가 없다, 또는 천장이 많이 낮아져서 매우 답답해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라고 보면은 두 개 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면서 좀 현명하게 이 건축물을 쓸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재건축이 좋다 또는 리모델링이 무조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성과 또는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균형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